지금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도 배 터지게 생겼습니다. 공급 충격보다 전쟁보다 수요가 훨씬 더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내 인하를 실제로 시작했다는 거는 시사하는 크죠. 제약바이오와 경기민감중 앞으로 지금부터 투자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때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일제히 같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3대 산업들이 모두 올라가는 마지막 피날레 불장이 나오는 경우가 아직 전혀 오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단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래를 기점으로 해서 재무구조가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단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120선 돌파가 나오면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매수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인님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알고 있죠. 네, 어떤 극단적인 예시 두 개를 들고 둘 중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을 피해서 그나마 차선택을 선택하는 게임인데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투자로 10억 벌고 그 이후부터 계속 10원씩 벌기 vs 투자할 때마다 10만 원씩 벌기. 투자할 때마다 10만 원씩 벌기입니다. 다음 평생 차트만 보기 vs 평생 재무제표만 보기. 평생 재무제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트를 고르실 줄 알았는데 재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쵸. 매수하는 근거는 결국 재무에서 찾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타이밍은 차트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조지표라고 부릅니다. 아... 보조예요, 보조. 근본이 될 수 없어요. 근본이 될 수 없다. 네. 젠슨황이 우리 아빠 vs 내가 엔비디아 3대 주주. 저 엔비디아 3대 주주 하겠습니다. 왜요? 아빠가 젠슨황이면 물려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인생. 약간 내가 도전적인 개척하는 걸 거. 즐기시는구나.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나면 재미없잖아요. 떡락장에서 포난 보기 vs 상승장에서 포난 보기. 하락장에서 폰 안 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내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똑바로 하면 하락장에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좋은 주식이면은 떨어져도 다시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올라갈 때는 매도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면 이제 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죠. 떨어질 땐 뭐 다 안 보잖아요, 원래. 꼴도 보기 싫지 뭐.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 이런 걸 좀 얻을 수 있네요. 그쵸? 어느 네. 정도는. 왜냐면 제가 또 경험한 거니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살아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중국이 원자재 소비 1위 국가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중국이 최대 생산, 최대 소비로 하고 있는 원자재가 대표적으로 철강이랑 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 구리랑 철강을 뺄 수가 없지 않나. 꼭 탑2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종목 너무 괜찮다. 재무도 좋고 차트도 좋다.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풍산이 조금 생각나긴 합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고 최근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경기 시대에는 보수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누기보다는 일단 발전이 먼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경기에는 민주당 쪽 혹은 진보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분배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불경기라든지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는 뭐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보수 쪽이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유는 주변국들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린 주변국들에게 적자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자주국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하고 보더라도 방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저는 주변국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방위비가 각국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방산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신고가 쓰면서 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 뿐만이 아니라 풍산이 방산 이슈도 봤습니다. 우리가 탄을 구리로 만들잖아요. 풍산은 구리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산 수혜도 볼 수 있고 이제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면 구리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풍산도 아마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이제 방산 수혜와 호경기로 갔을 때의 구리 가격 상승 수혜까지 동반으로 볼 수 있는 풍산이 괜찮지 않나. 솔직히 강력한 슈팅까지 몰라도 무난하게 수익 낼 만한 종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철강도 중국 수혜주로 꼽히는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내 철강업계는 꽤 오래전부터 이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으로 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딜레마에 빠져왔었어요.
있어요. 네. 이 철강 섹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중무역 전쟁은 여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건데, 이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지만 반도체 칩보 동맹의 일환으로서 이제 중국을 왕따시키고, 이번에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제조에 있어서도 중국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철강 쪽으로도 가고 있고 자동차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싼 값에 그냥 완전히 뿌려대는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에 지금 거의 다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된 철강 업체들의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사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철강 업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꽤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탑10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의 관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게 되면은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중국은 사실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라기보다는 불안한 매출 구조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기업을 소개해드릴 때 마진율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 마진율이라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적어져 버리게 되면 금세 적자 전환을 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마진율이 높으면 조금 업황이 안 좋아도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마진율을 줄이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외형 확장만 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번에 또 통폐합도 많이 했어요. 철강 업체들. 아무래도 생산량에 있어서 이제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호경기로 가게 되면 철강 수요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경기 때 많은 철강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생산 캐파가 전 세계적으로 좀 줄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요가 올라갔을 때 생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건 동국제강이랑 세아그룹 보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면서 우리 득본 게 아주 많습니다. 생물보안법 3바도 더 갈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었는데, 미중무역 전쟁할 때 맞아요. 지금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없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국제유가가 9월 초 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분쟁 우려와 미국의 허리케인 강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유가까지 오르면 시장에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허리케인 피해랑 이제 중동 분쟁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전부 다 조금 단발성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 충격으로 오는 유가 변동, 가격 변동은 그렇게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공급 쇼크로 오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허리케인 이슈는 자연재해가 물론 세상 일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그렇게 막 2년, 10년 이렇게 갈 일은 없잖아요. 단짝이잖아요. 중동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번 중동 리스크만 있었나요? 러우 전쟁부터 해서 지금 전쟁 이슈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유가는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수요가 없어서. 그렇죠. 경기 침체다 보니까 불경기라 애초에 원유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공급 충격보다 전쟁보다 수요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수요가 공급 충격 이슈를 이겨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요를 봐야 하는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가정해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도 오늘부로 금리 인하를 한 단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하는 기조로 간다라는 그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과정 안에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원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유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허리케인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추후에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하진 않아요. 저는 한 가지 좀 생각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패권국이 아니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더 높아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 미국은 2단계를 낮췄다고 하지만 5.0%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한 단계 낮춰서 3.25%예요. 미국이 3.5%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하지 않았나.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더 빨리 작용하지 않았나. 왜냐면 미국이 한번 내릴 때 속도를 빠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천천히 하는데.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와 경기민감주는 앞으로 지금부터 투자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전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됐어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무인택시로 차에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더라고요.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를 2026년부터 생산할 거라고 선언했는데, 자율주행은 안전규제 통과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과연 테슬라가 자율주행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이전에 한번 엄청나게 가격을 인하하면서 완전 좀 헐값에 자동차들을 많이 판매하기도 했었어요.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보다 많은 차량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온 것도 맞는데 테슬라의 목표는 자동차의 전장화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전기차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는 자율주행의 무게중심을 훨씬 더 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들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돌아다녀야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테슬라 자동차가 지구상에 돌아다니게 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많이 얘기는 하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라간다고도 봅니다 저는. 근데 저라면 2차전지보다는 ESS나 하이브리드 이런 거를 보겠지만 자율주행을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2차전지 다음 자동차에서의 혁신은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벤츠와 수조원의 배터리 계약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근에. 2차전지 캐즘이다 하면서도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인가 봐요. LG엔솔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죠. 지금 투자 종목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120선 저항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봉상 120선 돌파 전까지는 저는 투자 타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2차전지나 배터리를 선호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안 올라간다는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저라면 투자는 안 할 것 같다. 차라리 자동차 쪽에서 투자를 한다면 하이브리드나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게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는 시작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황제가 정말로 돌아온 걸까요? 그것도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패턴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단계는 먼저 반도체가 움직이고요. 2단계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잠시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경기민감주가 올라가는데 그때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일제히 같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3대 산업들이 모두 올라가는 마지막 피날레 불장이 나오는 경우가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거든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런 경향성을 대부분 띄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한 차례 쉬어간 이후에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번 눌림목 이후에 혁신적인 부분, 뭐 AI라든지 그 이슈들을 다시금 머금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사이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해당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는 저는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실적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요. 시장이 무너졌다 회복될 때는 그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투입돼야 되는 유동성이 필요한 업황들이 있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업종들, 제약바이오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본이 투입돼야 되는 업종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성장 업종, 뭐 혁신 업종 이런 것도 있겠죠.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침체 끝무렵에 오면 반도체를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반도체를 주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침체의 끝무렵엔 반도체를 먼저 보고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를 조금씩 준비하고 제약바이오가 오르기 시작하면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아마 다 같이 갈 텐데 주인공으로 올라가는 건 있어요. 1단계의 주인공은 반도체고 2단계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 3단계의 주인공은 경기민감 섹터, 인프라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 장바구니 빨리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장바구니의 취지에 맞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결국 장바구니라는 것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매수할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럼 3단계를 미리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매수한다면 제약바이오지만 미리 관심 있게 종목을 추려놔야 되는 건 경기민감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경기민감 섹터 제약바이오를 준비했는데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은 그닥 설명을 많이 안 드렸어요. 나중에 개별 분석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진펜트라 이슈도 있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이슈가 실적 이슈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합병이 됐고 제약도 이제 합병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 실적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선침의 관점으로는 지금 셀트리온과 삼바는 이미 오르긴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아직 전혀 오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적 시즌 맞춰서 진펜트라 이슈와 같이 솔직히 진펜트라 말고도 지금 눈여겨볼 게 되게 많아요. 진펜트라에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긴 한데 셀트리온 실적 시즌 앞두고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뭐 늦어도 4분기나 내년 초에는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2조에서 3조 6천억대로 퀀텀
점프를 하고요. 내년엔 4조 6천억, 내후년엔 5조 3천억으로 뜁니다.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근데 내년부터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 단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내후년엔 2조 영업이익, 그리고 1조 6천억대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마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얘가 이제 절정을 찍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2020년, 21년도 이때 38%대, 39%대, 순이익률도 30%대 찍어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진율이 20%대로 다운됐다가 올해가 이제 최저예요, 최저. 내년부터 이제 30%대로 회복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내후년에 38%대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30%대로 올라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셀트리온은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구조가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단계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담아놨을 때 실적을 눈여겨본다면 내년부터 실적 포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난 선침해 말고 좀 적절한 때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선이 적정 가격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직전 고점 2024년도 고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21만 원 초반대거든요. 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상으로 그때 매수 타점 잡으면 훨씬 더 유리한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HL만도 자동차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인도 법인 IPO를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상승 랠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도가 이제 현기차 관련된 수혜를 받는, 동반 수혜 받는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경기 사이클상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주가가 대략 거의 3년 정도 떨어졌습니다.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3만원 가격대의 바닥을 형성해준 이후에 3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지금 계속해서 주봉상 120선 돌파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돌파했나요? 못했죠. 3만원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120선 돌파가 나오면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장바구니입니다.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돌파하면 주봉상 120선 돌파가 나올 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타점상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말의 모해입니다. 지금 불경기고 호경기로 나아갈 걸 믿는다면 자동차는 분명히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경기에는 자동차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떨어져요. 좀 더 버티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은 연식이 그동안 더 쌓이죠. 불경기 때 차 못 바꿨더니 이제 아주 달달거리네, 폐차시켜야 될 것 같아.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억눌렸던 수요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HL만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경기를 2년 이상 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클을 3년으로 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면 저는 자동차 수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증가 전망이고요. 이제 마진율 자체도 HL만도 같은 경우 5%대, 3%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냐? 아까 보여줬던 셀트리온 3봐도 뭐 30%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제조업들, 중무장대 산업은 일반적으로 원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낮아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에요. 비용 자체도 크게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서 HL만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이라는 건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조선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정말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잖아요. 경기가 회복됐을 때 철강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데, 동국제강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탄력성이 무서워요.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중무장대 산업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갈 걸 믿는다면 신규 상장주 찍는 게 좋다. HD 현대중공업 엄청나게 올라갔죠. 좀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철강 쪽에서 동국제강이 그런 포지션이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동평균선 200선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200선 위로 올라오면 한 대략 11,000원 정도 위로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 투자 타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업은 역시 성장성은 올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연료비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10월 달에 좀 올랐다 하지만 10월 달부터 해서 고점 대비해서 정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돌아서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진율이 올해 이제 4%, 2% 되는데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제 5%대, 3%대로 회복 전망, 이익 캐파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후에 타점을 줬을 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